10주차 3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이해해보는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뭐 프로포즈를 모금의 프로포즈도 하고 평가 과정에도 참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낯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같은 경우는 뭐 익숙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예전에는 있었던 걸 자주 봤다면 지금은 어, 그냥 습관화되듯이 그냥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읽어보게 되고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귀를 열고 교재의 내용에 집중하시면서 들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함께 읽어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금의 평가방법 작성 안내에서 먼저 성과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성과평가는 이미 제시된 성과,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 제시된 성과 목표가 사업 수행을 통해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그 성과의 의미가 무엇을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하게 되고,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평가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과 목표의 종류에는 양적 성과 목표와 질적 성과 목표가 있는데, 양적 성과 목표는 성과 평가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수치화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그 측정 도구를 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척도를 사용하여 사업 시행 전후를 비교하거나 주관적인 변화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뭐 자녀 양육 기술 척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자녀 양육 기술 정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전후에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뭐 자존감 향상도 마찬가지로 이 자존감 향상에 대한 부분들의 전후, 그러니까 반드시 그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 되고, 이후에 끝나고 나서 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점수가 올랐거나 뭐 내렸거나 아니면 뭐 유지되고 있거나, 이거 다 이 세 가지도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적 성과 목표는 제3자로 하여금 그 프로그램 시행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질적 성과 평가라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양적 평가에서 보여주기 힘든 내용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수치의 변화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자존감이 뭐 1점 정도 향상이 됐다. 그럼 그 의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양육 기술이 변화했는데 실제로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만족도가 자존감이 향상되는데 그럼 아이들의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적 성과 평가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유념해야 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의 진수를 점검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성과 지표에 따라 그 달성 여부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관련되는 자료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예를 많이 드는데, 여행할 때도 언제, 어떻게, 무엇을 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세우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세부 내용을 설명해 보면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의 내용에서부터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대비 평가를 하는 거죠. 성과 지표는 여러 척도집을 검색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찾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 학교 숙제 완성률을 20% 증가시킨다라고 성과 목표가 되어 있다면 학교 숙제 완성률의 성과 지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나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기존의 각종 척도집에서 존재하는 척도들을 검색해보지만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책정할 거냐면 뭐 숙제를 받은 횟수 그리고 뭐 분자는 학교에서 이 숙제 제시됐는데 이것을 한 횟수 곱하기 100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는 거죠. 뭐 10번을 숙제를 가져왔는데 7번 했다면 곱하기 하면 70%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것을 전후 비교해서 향상시키겠다라는 부분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성과 지표는 이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료원이나 자료 수집 시기, 자료 수집 방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양적 성과 목표 같은 경우는 전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끝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 등을 통해 실제 성과 지표가 측정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과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 지표가 없다면 성과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지를 자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면 더더욱 이제 신뢰성이 가겠죠.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 자신들이 만들고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고 뭐 자문 교수들의 자문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보는 샘플링 테스트를 해보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대상으로는 성과 지표를 통해 의미 있는 내용을 응답하는 사람 또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제 자랑인가요? 그러니까 경상대학교 총장상을 지금 뭐 아이디어 공모전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모전에 이제 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꿈꾸는 여행 플랫폼 이런 걸 만들게 한다. 왜냐하면 소외계층 같은 경우 여행을 못 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이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하게 되면 플랫폼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관련 기관들이나 뭐 이런 부분이 함께 해결해 주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그래서 뭐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많이는 못했어요. 이게 시기가 촉박하고 이렇게인데 그 의미 있는 최소 의미 있는 인원을 설문조사를 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료 수집 대상은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시하는 직원보다는 테스트에 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방법에는 자료 수집 방법에는 누가 수집할 것인가와 무엇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최근에는 온라인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온라인에 했을 때의 한계점들은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뭐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부분의 의견을 어떻게 다시 보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풀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점은 사업 시행자가 할 것인지 제3자가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담당자가 이 사업을 제일 잘 알지만 응답자가 왜곡된 응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문에 왜곡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공정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의 장점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를 배포해서 응답자가 자기 스스로 응답하게 할 것인지 질문지를 하나 읽어주면서 설명해주면서 응답자가 이야기한 것을 적을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형태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 숙제 완성 아까 옆에서 했던 그 전가의 부분은 그거는 직접 체크할 수도 있지만 관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측정 시기는 언제 할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사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 만약 초기값 설정을 위해 사전 검사를 한다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그러니까 OT 할 때 뭐 하면 좋겠죠. 사업 참여자에게 반드시 사전 검사 시행을 필요하게 된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사전감 없이 프로그램 시행하면 초기값 잡아내지 못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질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질적인 방법을 통해 성과 달성을 뭐 정도를 그리고 의미를 찾아내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종류에도 양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의미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성과 평가에 따른 결과가 간단한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 기술 척도에서 사준하면 아까 앞에서 이제 변화치가 0.8로 나타났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수업 수행한 사업이 의미가 있었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해 놓으면 좋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평가한다고 헤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업 수행이 성공적이었다, 유의미한 의미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다 해석해내지 못하면 곤란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질적 성과를 통해 실제 당사자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나타나는지, 그 삶의 변화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끌어내는 제3자의 그래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문제는 프로그램 담당자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되지만 참여자 또한 이걸 통해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평가의 작업에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양적 성과 평가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점수로 나타내거나 예 아니로 대변하는 양적 성과 평가 방식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럴 때 질적 평가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보면 중학생들이 진로 탐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에 진로를 설정했다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을 때 10명 중 2명만 진로를 설정하고 8명은 아직 진로를 설정하지 못했다면 이 프로그램은 실패한 프로그램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진로 설정 여부에 따라 진로 설정 청소년 수요를 따진다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죠. 20%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 진로 설정 여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나머지 8명은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애매해지잖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예, 아니요로만 답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8명을 인터뷰한다든지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내는 작업들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설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을 읽어내면서 아이들이 모호하지만 이렇게 하면 나도 진로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전혀 프로그램을 했지만 전후 변화가 없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사전 과정들을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챙기면 좋겠죠. 그러므로 질적 성과 평가에서는 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대상, 장애인이라든지 치매가 있으시든지, 그럼 사업 내용에 대해 질적으로 그 내용을 측정함으로써 보이지 않던 성과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양적으로 나타내는 것만 전통적으로 성과 평가, 왜냐 쉽잖아요. 근데 그 넓은 의미로 해서 보이지 않는 물 밑에 있는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 성과 평가의 수행 방법에는 크게 3가지 정도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면담, 면접 이렇게 하면서 사업 참여자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제 자신의 달라진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그 속에서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지만 이야기한 녹취록을 보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았다면 그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을 읽어내는. 그러니까 질적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역량도 조금 높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참여 관찰입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관찰하는 걸 통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내는 작업들을 말하고요. 포토보이스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사업 참여자의 욕구와 어려움을 나타내고 집단 토론을 통해 삶의 경험을 소통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나 문화 차이 등의 소통이 어려운 아이들도 어려운 집단들도 쉽게 이 부분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억눌렸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서 역량 강화의 기회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과평가와 다르게 이제 이어서 과정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투입과 활동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정들을 체크해 나간다는 거죠. 과정평가의 중요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분 사업은 수행 사업의 성과적인 결과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1년 안에 이런 결과를 내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업 수행 과정에서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비판적 검토 등을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본 사업을 수행했는지, 수행 과정 중 뭐 좀 아픈 경험들을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상세하게 기록을 통해 남겨놓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 사업을 하기가 바빠서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업 수행 기관들이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업 수행 과정을 뭐 되돌려 보면서 변화, 발전에 모색하고 아울러 타 기관이 벤치마킹하거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뭐 교사, 반면교사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과정 교육이 무엇보다 그래서 사례 발표회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정평가의 평가 대상은 뭐 과정별 대상, 관점별 대상, 평가 방법별 대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정별 대상을 보면 그러니까 과정평가에서의 평가 대상은 사업 수행 전체 과정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했던 대로 잘하고 있는지 배분 신청서 내고 공부하고 대상자 모집하고 세부 프로그램 시행하고 중간 모니터링하고 이후 사업에 대한 거 종결 이런 것들을 합니다. 최근에 중간중간에 또 더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할 때 피드백도 같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담당 교수들 연결해서 전문가들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실수들을 이제 걸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관점별 대상으로 보면 과정평가를 통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해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계획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않은 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당초에 뭐 계획이 3월 달에 모집하고 4월 달에는 OT하고 5월 달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잘 진행되지 않는. 이걸 그러니까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산을 보면 됩니다. 예산 집행률이 그 사업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두 번째는 관련 기록들을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담당자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계획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는 모금회하고 사업할 때는 사전에 그러니까 모금회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이것을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뭐 교수진들하고의 뭐라고 그러죠? 말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담당자한테 의논하고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다시 수정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뭐 어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최근에 있는 게 뭐 코로나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모금회를 통해서 4,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애들하고 하는 스튜디오를 구성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애들하고 와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장비만 구축돼 있고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기에 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도 일부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했으니까 장비만 구해놓고. 근데 지금 현재는 장비는 있는데 프로그램 예산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할 거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장비를 반납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지금은 지역사회의 공간들을 일시적으로 대여하면서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아이들이 특히 이제 저희 있는 청소년센터 아이들이 좀 많이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별로 하는 대상에는 양적 과정평가, 뭐 질적 과정평가가 있는데 양적 과정평가는 과정을 성과와 대비하여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과정평가는 투입 또는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당시 설정했던 투입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집행 결과가 양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줄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고요. 질적 과정 평가는 사업 수행 과정의 흐름에 의해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업 담당자들이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중간에 했던 이제 어려움이나 뭐 난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전 뭐 대처를 할 것인가. 그래서 벤처마킹하고 사람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은 심정으로 기술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당자의 반성적인 해고록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평가 방법은 첫 번째 뭐 1단계는 평가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업의 과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부 프로그램 과정을 평가하는 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전에 설정했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과정에서 담당자 자문위원들하고 이렇게 조율을 통해서 수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어느 단계 또는 어느 세부 프로그램에 면밀하게 살필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핵심 사업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쭉 펼쳐놨지만 요거는 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핵심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평가를 집중하는 것들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2단계는 무엇을 언제 기록할 것인지 명확하게. 그러니까 기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기록만큼 중요한 효력을 발휘한 게 없습니다. 사업의 진행 과정을 그때 당시에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이를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할 것인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어떻게 해놨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각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질문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진행되었고 무엇을 진행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 성공적이었다면 긍정적인 의미를 지고 있는 자평할 수 있는 게 뭐고 그 근거가 뭔지, 근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뭔지, 그리고 다시 그 과정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다시 바꿔서 진행해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3단계는 매월 또는 두 달, 심지어는 분기마다 진행하는 사업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죠. 모금의 사업은 보통, 그러니까 1년에 2번 내지 4번 정도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금회가 직접 와서 모니터링 하는 거는 딱 한 번이죠. 중간. 결과 보고서를 보고 다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록하기로 한 바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사업 참여자의 경험이나 의견, 요구사항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담아야 되는 내용을 보면 인터뷰를 위해 TV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해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부분들도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심하게 힘들어하는 친구, 대상자가 있다면, 참여자가 있다면 그들 이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4단계는 기록된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살펴 그 과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회기수에 따라서 전체 흐름을 고찰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렇게 파악하고 맥락을 짚어내야 되는 거죠. 다시 진행한다면 어떻게 이제 수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기관들한테 자세히. 왜냐하면 이게 공공의 예산은 후원금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만 잘한다 이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지역 사회로 확산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시 유의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모금의 평가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가 아니죠. 자기 포장이죠. 사업을 미화하려는 나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에 이제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은, 저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꼭 성공한다라고 보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객관적이지 않는 거죠. 저희 주관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실패를 보여주기 싫은 거죠. 더더욱 이제 오래 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워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제3자한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관 책임자의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 실무자가 아무리 솔직하려고 해도 기관 책임자가 그러한 자세와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냐 실패한 것들을 오픈하는 것을 싫어하죠. 담당자보다 더더욱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류나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그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매듭지어주면 담당자들도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기책 사고가 생긴다 하면 모금회와 협의해서 반납을 하든 어떤 절차를 거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정당하게 진행해서 이렇게 내용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돈의 집행이 문제가 있어서 환수하는 경우들은 있어도. 그리고 기관 감독, 그러니까 평가 기관은 사업 결과에 대한 색안경을 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예전에 제가 자문위원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뽑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과감하게 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칼질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이 없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기에는 신뢰성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진 않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담고 그것을 진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한테 드렸던 양식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체크하시면서 우리 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대면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